한국 지하철 영상 하나가 북쪽 친척에게 전달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 생활 7년차 현우 씨가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군 복무 10년을 마치고 탈북한 그가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없었습니다. 북한 열차에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납니다. 먼지, 땀, 연료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요. 근데 서울 지하철은 에어컨이 들어오고 출퇴근 시간만 빼면 자리도 여유가 있고 객차 끝에서 끝까지 통로가 다 연결돼 있어요. 북한 열차는 꽉 차 있어서 객차 안을 볼 수도 없는데 여기는 중간 통로가 끝까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출발역에서 종점까지 한 번도 검문 없이 냄새도 없이 에어컨 틀어서 시원하게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북쪽에 남아있는 친척한테 영상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돌아온 답변이 이겁니다. 남조선 괴뢰들 영상 안 본다. 그런데요, 그 친척은 현우 씨 가족이 한국에서 번 돈을 받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돈은 받아먹으면서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알면서 지하철 영상에 눈을 감는다는 게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있어요. 그 친척이 정말 영상을 안 봤을까요? 봤다면 왜 그 말을 해야 했을까요? 오늘은 여기서 시작해서 북한 정보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의 인식 자체를 설계하는지 그 설계가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잔인한지를 세 층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표면에서 시작해서 제도의 층으로 내려가고 마지막에 그 시스템이 인간 관계 자체에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가지 결정적인 질문을 던질 겁니다. 이 구조에서 균열이 시작되는 방식이 뭐냐고, 정보가 흘러들어가서 변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시작되는 건지, 그 답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층에 있습니다.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건 북한 주민들이 무지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지가 아니에요. 설계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 구조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표면부터 보겠습니다. 현우 씨의 친척이 남조선 괴뢰들 영상 안 본다고 한 건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북한 노동신문을 매일 읽은 결과입니다. 노동신문은 남한 뉴스 중에서 특정 기사들만 골라서 실어요. 어떤 기사냐면 한강에서 자살한 사람 이야기, 노숙자 이야기, 극빈층 이야기, 그것만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친척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강에 살자가 그렇게 많다더라. 현우 씨가 맞다. 그런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훨씬 많다고 했더니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선전이 아닙니다. 정보를 막는 게 아니에요. 특정 정보만 골라서 반복해서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우물 안개구리가 우물 밖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우물벽에 바깥 세계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제일 어두운 장면만 그렇게 30년을 보면 그게 세계관이 됩니다. 의심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심해봐야 도달하는 정보 자체가 통제된 거예요. 이 구조의 작동 방식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노동신문이 기사를 선택하는 방식은 정교합니다. 남한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일, 진짜 나온 기사들인데 그 중에서 특정 방향의 기사만 골라서 반복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한국 뉴스를 30년간 보여주는데 형사사건 뉴스, 경제 어렵다는 뉴스, 복지 못 받은 사람 뉴스만 골라서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얼마나 위험하고 불행한 나라처럼 보이겠습니까? 선택이 세계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식은 완전한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검증이 안 되거든요, 사실이니까. 그냥 맥락이 잘린 사실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친척이 한강에 살자가 많다더라고 했을 때 현우 씨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사실이다.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도 훨씬 많다. 그랬더니 친척이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못 믿는 걸까요? 30년 동안 한 방향의 정보만 봐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으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믿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틀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론은 그분들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심리적 자기보호 기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쯤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친척이 영상을 진짜로 안 봤느냐는 거예요. 현우 씨가 영화 기생충을 보내줬더니 친척이 썩은 자본주의 나라 영화 안 본다고 문자를 보내왔는데 내용을 보니 다 봤더라는 거예요. 현우 씨가 그때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중에 바이브에 잡혔을 때 증거자료 때문에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지도 모르겠다고. 바이브, 보이브입니다.
북한의 보안 기관이에요. 문자 수신 이력이 조사받을 때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친척의 문자는 진심이 아닐 수 있어요. 보여주기 위한 말이에요. 혹시 나중에 이 문자를 볼 수도 있는 이름도 모르는 감시자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저 안 받습니다. 저 반동 아닙니다. 이게 전체주의 사회의 가장 무서운 기술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한테도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구조예요. 처음엔 살기 위해 하는 말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진짜 자기 목소리인지 모르게 됩니다. 조지 오웰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문장을 벽에 쓰고 그 문장을 읽은 동물들이 스스로 그걸 믿게 되는 과정을 묘사했는데 그게 소설이 아니에요. 지금도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현우 씨가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알아요. 여기가 잘 사는 나라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표현하면 잡혀가니까 계례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자고 하는 말이에요. 알면서도 그 말을 해야 했던 겁니다. 이게 정보 통제가 아니에요. 표현 통제예요. 그리고 표현을 오래 통제하면 결국 사고도 따라옵니다. 자, 이제 한층 더 내려갑니다. 정보 통제보다 더 정교한 박탈이 있어요. 제도의 박탈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institutional deprivation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를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빼앗는 거예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정보 차단은 깨질 수 있어요. 영상이 넘어가고 라디오가 들어가고 소문이 퍼지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제도의 박탈은 달라요. 살고 있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라서 밖에서 뭘 보여줘도 그 구조 안에 있는 한 빠져나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현우 씨가 한국 와서 처음 가장 크게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롯데타워도 아니고 신도시 야경도 아닙니다. 최저임금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일하면 법적으로 그만큼은 무조건 받게 돼 있다는 것. 그걸 처음 알았을 때 충격이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임금을 못 받을 수 있고 그걸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 10년 동안 물가는 계속 올랐어요. 땔감 값이 1년치 식료품 값을 넘어가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여기서 10년을 더 버티면 물가가 3배는 오를 거라는 계산이 서더라는 거예요. 그게 탈북을 결심한 실질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산수였어요. 이게 그냥 살기 힘들다는 감각이 아니에요. 숫자로 계산이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이 10년짜리 장기 전망을 뽑아낸 겁니다. 경제적 망명이에요. 이동의 자유 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100km마다 검문소가 하나씩 있어요. 현우 씨가 한국에서 서울 끝에서 끝까지 내려갔는데 검문소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너무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 나라는 끝까지 가도 아무것도 안 물어보네. 그 신기함이 한참 갔다고 했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약 150km이에요. 거기서 검문소 한 번. 그게 일상인 사회에서 10년을 살면 이동 자체가 허가의 문제가 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이동은 처벌이에요. 그 구조에서 자란 사람이 처음으로 검문 없는 이동을 경험했을 때의 감각이 지하철이 신기한 게 아니에요. 자유가 신기한 거예요. 소유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우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에서 뭔가 이루려 하면 경찰서 가요. 이루면 경찰서 가야 돼. 근데 여기서 이루어도 경찰서 안 가요. 그게 너무 좋잖아요. 이 한마디에 경제체제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아무도 장기적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내가 일어나도 내 것이 안 되는데 왜 이룹니까? 국가가 개인의 성과를 수시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가 세대를 거치면서 내면화됩니다. 이루려는 욕구 자체가 위험한 충동이 돼버려요. 삼성 핸드폰 처음 샀을 때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고로 좋았다고 했어요. 북한에서 핸드폰은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재산이에요. 여기서 초등학생이 당연히 들고 다니는 그게 거기선 재산이에요. 그 핸드폰을 내 돈으로 샀다는 게 내 것이 생겼다는 게 그 감각이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컴퓨터나 핸드폰 살 때 그 만족감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지상파 보도에서 이 부분을 구조의 언어로 짚는 경우가 드문 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탈북자 스토리는 다루는데 최저임금이 왜 충격이었는지, 검문소 없는 이동이 왜 낯선 경험이었는지를 제도의 언어로 분석하는 경우가 잘 안 보여요.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정치적 선택의 결과인지가 드러나거든요. 이제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갑니다. 현우 씨의 형 이야기를 해볼게요. 탈북 직전 강 바로 앞에서 형이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베트남까지 왔는데도요. 이유가 뭐냐면 북한에 여자친구를 두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사랑 때문이라고 읽으시면 반만 읽은 겁니다.
10년간 군대에 있으면서 가족을 못 봤어요. 어머니랑 10년 만에 베이징에서 만났는데 마음은 달려가서 안기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발각될까봐 슬금슬금 다가가서 오랜만이에요. 그게 모자 상봉이 전부였어요. 간첩이 접선하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어머니한테. 이 상황을 만든 게 누구입니까? 10년 군 복무를 설계한 체제입니다. 가족이 10년을 못 보면 혈육의 정이 옅어진다고 했어요. 내 가족이지만 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군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설계하면 병사들의 가족 관계가 희석됩니다. 그러면 체제에 대한 충성이 가족에 대한 충성보다 강해져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설계예요. 그리고 이 설계가 만들어낸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10년을 군대에 있으면서 인간관계의 기준이 바뀝니다. 가족보다 전우가 더 가깝고 집보다 부대가 더 익숙해요. 그 상태에서 탈북을 결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건 단순히 목숨을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인격의 절반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해요. 10년 동안 내가 지킨다고 믿었던 것, 내가 충성했던 것이 사실은 나를 착취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인지. 형이랑 바로 앞에서 버텼던 건 겁이 많아서가 아닐 수 있어요. 그 결정이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형은 처음에 동생을 봤을 때 조국 반역자라고 불렀어요. 친척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현우 씨가 말하길 속으로는 자기도 공감과 부정이 교차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우리 어머니 보고 반역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또 그렇기도 한 거죠. 나라에다 10년을 바치고 나온 군인 입장에서는 그게 강요된 가치관이라 해도 10년을 그걸로 살았으면 그게 자기 신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했어요.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그 10년이 만들어 놓은 거리가 한순간에 거쳤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형이 강을 건넌 이유는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국경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네, 여자친구도 데려올게. 그 약속 하나에 형이 발을 뗐고 2년 뒤에 어머니가 실제로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지금 두 분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정보 차단 구조에서 균열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신뢰, 뉴스가 아니라 관계, 논리가 아니라 약속. 플라톤의 동굴에서 빛을 본 사람이 어둠 속으로 돌아가 다른 일을 이끄는 이야기가 있죠. 이 가족에서 그 역할을 한 게 어머니였어요. 우리 엄마 내놓고는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머리가 가장 깼다고. 어머니 한 분이 먼저 중국으로 나오고 큰아들을 설득하고 작은아들이 형을 데려오고 2년 뒤엔 여자친구까지 왔습니다. 한 명이 뚫고 나가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가 다음 사람을 움직여요. 말보다 돈이 먼저 전달되고 돈보다 얼굴이 더 강하게 설득하고 얼굴보다 약속이 결국 한 사람의 발을 움직였습니다. 이게 체제의 벽을 뚫는 방식이에요. 북한 주민이 멍청한 게 아닙니다. 멍청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전에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지를 한마디로 짚겠습니다. 우리가 북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핵이나 미사일, 외교 협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치게 됩니다. 현우 씨 이야기는 핵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 이야기예요.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충격인 사람, 검문소 없는 이동이 낯선 사람, 핸드폰이 재산인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도 수천만 명이 있다는 것. 현우 씨는 7년째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에요. 회사에서 점심 주는 게 군대에서 직접 농사 지어서 밥 해먹던 것과 비교했을 때 처음엔 너무 신기했다고 했어요. 당연하게 밥이 나와요. 북한에서 군인들이 직접 농사 지어서 자기 밥을 해먹는다는 게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거기선 그게 일상이에요. 주 6일 일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거 미친 소리처럼 들리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6일을 일하면 6일 일한 만큼 주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일한 만큼 받는다는 개념. 성과와 보상이 연결된다는 개념.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지금 현우 씨는 결혼해서 가끔 와이프랑 힘들다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과거의 삶을 좀 생각해보자. 상상도 못했던 삶이 지금 찾아온 건데 힘든 것도 극복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했어요. 자동차는 이미 있고 단계적으로 욕구 충족이 되고 있다고. 이게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는 이 단계 자체가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차를 사고 차로 여행 가고 그다음에 집을 사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는 게 그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욕망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
북한에 있을 때 체중이 60kg을 넘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한국 와서 식단 신경 안 써도 저절로 몸무게가 오르더라고요. 그냥 먹을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양 접근권의 차이예요. 이념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현우 씨가 꼽은 한국에서 가장 좋은 것, 자동차도 핸드폰도 최저임금도 아닙니다. 내 아이들을 대한민국에서 낳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최고라고 했어요. 요즘에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삶이 찾아온 건데 이것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하냐. 너무 행복한 투정하지 말자. 우리가 지하철 탈 때 그냥 탑니다. 에어컨 당연하고, 자리 당연하고, 검문 없는 것 당연하고, 최저임금 당연하고, 핸드폰 당연하고, 내가 번 돈이 내 것인 것 당연하고, 내 아이를 내가 선택한 땅에서 낳는 것 당연하고, 그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은 구조 속에서 지금도 수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게 이 이야기에서 건져야 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아예 거리를 두는 방식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어떻게 인간을 통제하는지를 보는 것. 최저임금, 이동의 자유, 소유권, 표현의 자유. 이게 단순히 인권 이야기가 아닙니다. 체제가 인간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 분석이에요. 현우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이분이 한국 와서 제일 감동받은 게 최저임금이라는 거.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근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세상에 그런 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안 순간이었어요. 일하면 그만큼은 무조건 받는다는 것. 그게 법으로 보장돼 있다는 것. 그 개념 자체를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투표로 결정하는 것들, 그게 누군가한테는 상상도 못하던 세계예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현우 씨의 친척들은 아직도 북쪽에 있어요. 한국에 오라고 권해도 온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알면서도.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인 걸 알면서도 지하철 영상을 봤을 수도 있으면서도 오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 생각 자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위험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죠. 근데 거기서는 소도 외양간도 나가는 문도 처음부터 잠겨 있습니다. 그 문을 먼저 열고 나온 사람이 현우 씨 가족이고 어머니 한 분이 그 열쇠를 찾아낸 겁니다. 지하철 영상 하나가 전달되지 못한 이유.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현우 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힘든 상황도 부닥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가는 거라고. 인간한테 계속 행복한 것만 주입하면 병든다고. 극복하는 삶의 재미가 있다고. 이걸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경험한 가장 힘든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힘든 것이 얼마나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건지. 그 차이를 알고도 여전히 지금 내 삶을 힘들다고만 느낀다면 이 이야기가 그 감각을 조금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